자, 다음에요. 109조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7조 비진의 표시나 108조 통정의 입시와 달리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의식적 흥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무의식적 흥결이다. 그래서 표의자 스스로 모르는데 보통의 과실은 있는 것이다. 착각을 한 데 대해서 보통의 과실은 있대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와 관련해서 조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맨 하단에 조문이 나와 있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착오는 시험 문제에 가서 이렇게 출제가 되겠잖아요.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다. OX.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다. 뭐가 기분 나빠요? 원칙적으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 자, 우리가 취소는 지금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래죠. 그죠? 어떤 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러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뭐가 있는 때는 중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또 뭐예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집 지을 땅을 산다는 것을 맹지를 잘못 매수했다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이 100만 원짜리 잘못 발행했거나 이런 게 착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의 의의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착오의 유형이 나와 있죠. 맨 먼저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100달러를 100파운드로 잘못 표시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100만 원짜리로 잘못 표시했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기오담. 이런 표현을 써요. 잘못 표시를 했다. 오기. 오담. 잘못 전했다. 자, 560만 원을 650만 원이라고 잘못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요. 내용의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용의 착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표시상의 착오와는 달리 우리가 말대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자, 가령 아까처럼 100달러를 100파운드로 우리가 잘못 표시했다가 아니라 달러와 파운드를 같은 것으로 알았다. 홍콩 달러와 US 달러를 같은 것으로 알았다. 평과 평방미터를 같은 것으로 알았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자, 서로 시험 문제 그런 말 나오죠. 품질이 다른 물건을 같은 것으로 알았다. 평과 평방미터를 같은 것으로 알았다. 원과 환을 같은 것으로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표시를 잘못한 게 아니라 본질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뭐 동기의 착오, 뭐 전에 여류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자, 계산상의 착오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자, 동기의 착오는 착오도 아니다. 자, 일종의 계산상의 착오로서 착오도 아니다. 의사의 흥결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도 아니래요. 의사의 흥결도 아니다. 착오의 문제로 다뤄진다 아니다. 아니죠. 지난번 동기의 불법도 아무리 불법한 동기가 있다는데 표시되지 않은 동기는 우리가 고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동기의 착오는 계산상의 착오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다. 성상, 성질 상태에 관한 착오다. 또는 내력에 관한 착오다. 목적물의 성질 상태, 내력에 관한 착오가 대부분 동기의 착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갖고 오는 도자기를 이조백자로 잘못 알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계산상의 착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계산상에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못했냐.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상의 착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통박을 잘못했다 그러죠.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이 들었을 줄 알았더니 아니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발표가 광명 쪽에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더라.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동기의 착오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뭐가 되지 않은 한, 표시되지 않은 한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의사의 흠결도 아니다. 표시되지 않은. 그래서 표시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설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합의까지는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기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판례와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이 자,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어서 오늘 어떻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대로 자, 가령 동기가 왜 이 광명에 있는 땅을 샀다는 것이 뉴타운 지역에서 재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매수했다. 동기가 뭐예요? 표시됐죠. 근데 그거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동기를 우리가 그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상에 그게 꼭 명시돼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 것은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거기 저기를 보면 여기 판례를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 동기의 착오는 착오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적어보시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런 내용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건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내용 페이지가 84페이지죠. 84페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아, 64페이지인가요? 예, 64페이지. 거기 상단에. 그럼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가지고 나와 있고 거기 세 번째 예외 한번 보세요. 예외. 자,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 109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터잡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거나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채무자가 과거 연체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을 선 경우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농협이 말이죠. 어느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자, 우리가 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왜 대출을 해줬느냐? 그 이유는 농협 쪽에서 제시한 거래 실적을 보고 그 정도의 거래 실적이라면 대출해줘도 좋으니까 신용하에, 보증하에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농협 측이 제시한 거래 실적이 우리가 말대로 대출 당시의 거래 실적이 아니었대요. 그 이전에 우리가 거래가 양호한 상태의 거래 실적이었대요. 대출 당시에는 형편은 없었다는 거죠. 보증기금의 내규에 의하면 대출 대상 기업이 아니었대요. 그럼 이건 누구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특수유형의 착오 해가지고요. 표시기관의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으로서의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말이죠. 자,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대리편에 가면 사자가 있거든요.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어요. 그럼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우체부 아저씨다, 택배 아저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고, 자, 편지를 배달한다. 이런 것 같이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표시기관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자, 이거 잘 나와요. 표시기관이 또는 제3자가 또는 우리가 뭐예요? 사자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제3자 사자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표시함으로써 완성을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르게 표시를 했대요. 다르게 표시를 했다. 야, 너 저쪽 사람한테 650만 원을 매수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560만 원이라고 다르게 표시했대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표시기관의 착오는 누구의 착오로 다뤄진다? 표의자의 착오로 다뤄진다. 표의자의 착오로 다뤄지니까 그래서 이거 장난을 잘 치잖아요. 사례 중심으로. 자, 본인을 이 사람들을 을이라고 했을 때 병에게 표시했대요. 자, 갑이 결정한 의사를 을이 병에게 다르게 표시한 경우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 취소를 해도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누구의 착오로 다뤄진다? 표의자의 착오로 다뤄진다. 본인의 착오로 다뤄진다. 취소를 해도 본인이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음에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라는 것은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를 상대에게 잘못 배달했대요. 자, 갑의 편지를 을에게 배달해야 되는데 병에게 잘못 배달했더라. 그럼 이건 잘못 배달했다. 뭐라 그러죠? 오달이라고 해요. 오달. 그럼 오달은 이건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달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불도달의 문제다.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불도달의 문제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법률의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의 내용이나 법적 효과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법률의 착오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뭐 연대보증인, 보통의 보증인 줄 알았더니 연대보증이라든가, 가령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럼 착오의 경우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래야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교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이라는 건 뭐냐? 표의자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요건이라는 건 표의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표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저런 착오를 일으켰어? 그럼 이건 벌써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라면 저런 착오를 할 수도 있겠구나. 표의자의 입장, 주관적 요건.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누구라도 저런 착오는 할 수도 있겠다. 이래야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저걸 착오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중요 부분의 착오야, 안 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입장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두 비춰봤을 때 누구라도 저런 착오는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랬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민법이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사람에 관한 착오로서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어떤 경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아니냐.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이해를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나 교환이나 현실 매매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나 교환이나 현실 매매와 같은 경우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또 뭐예요? 대가를 받아요. 유상계약입니다. 그럼 보세요. 갑에게 팔건 을에게 팔든 대가는 받죠. 대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보세요. 자, 고용이라든가 대차관계라든가 무임이라든가 자, 가령 이런 것들 도급이라든가 고용.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고용한다. 임대차를 한다. 소비대차를 한다. 대차를 한다. 기분 나쁜 사람한테 기분 나쁜 사람 내가 고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급. 일의 완성을 시킨다. 사무처리를 맡긴다. 내가 이건 뭐를 바탕으로 한다?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보세요. 아무한테나 일처리를 맡깁니까? 근데 매매나 교환은 보세요. 매매나 교환은 기분 나쁜 사람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팔아야 안 팔아요.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런 건 무슨 계약? 일회적 계약이잖아요. 한 번 팔면 끝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라도 팔죠. 그러나 임대차 기분 나쁜 사람 우리 집에 들어가고 계속 볼 이유가 있어요? 고용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차원은 고용, 대차, 우임, 도급이나 증여도 마찬가지죠. 증여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에게 증여할 것을 을에게 증여했다. 갑을 고용한다는 게 을을 고용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매매나 교환이나 현실 매매는 보통의 경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다. 다만 만약 특수 매매다 이런 말 나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특수한 매매다.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동일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매매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사람의 성질에 관한 착오 나와 있죠.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자산 상태 등에 관한 착오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자산 상태와 같은 착오들은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그건 직업, 학력, 자산 상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뭐가 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어떤 분은 이건 무조건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무계약에서 학력에 관한 착오. 노무계약에서 학력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노무계약이야 어깨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죠. 그러나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데 학력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판례도 나와 있지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이게 말 들어 우리가 설계를 의뢰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없더라? 건축사 자격이 없더라.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령의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갑 토지인 줄 알았더니 을 토지더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죠. 품질이 다른 물건을 같은 것으로 알았다더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요. 다음에 법률 상태에 관한 착오로서 화해를 이루어졌는데 승소 판결을 알지 못한 화해는 뭐가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이런 말들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법령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나와 있고 특히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판례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그러면 착오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통정의 표시와 착오에 대해서 규정 그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정의 표시와 착오는 우리 자격시험에서 거의 출제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99%입니다. 거의 매회 자격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단원이에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어떤 경우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셔도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아닌 거 한번 보세요. 시가, 면적에 관한 착오.
자, 토지의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는 현저한 우리가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가의 경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부동산이란 건 일물일가의 법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판다는 땅 어거지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다 보면 시가보다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급매물로 팔다 보면 뭐 시가보다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가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또 매매의 목적물이 소유자에 관한 착오. 우리 보세요. 우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누구 거냐는 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뭐 합의금 약정 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을 했대더라. 이런 말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뭐 판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치상이나 그죠?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중요 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또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사실이 뭘 중요해요? 돈만 갚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